행복하게 듣고 계신가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공현진 작가의 돌아가는 마음.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돌아가는 마음. 공현진.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 그전까지 엄마는 거실과 이어진 부엌에 서서 돼지뼈를 끓이고 아빠는 신문지 위로 수북이 쌓인 쪽파를 다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네일 파일로 손톱을 다듬는 중이었다. 너는 상전이야? 아빠가 한 손에 든 쪽파를 휘두르며 장난쳤다. 아니, 감독관이야.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감독관이 보고 있으니 똑바로 하라며 농담을 덧붙이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목사님, 제대로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엄마는 가스불을 줄이고는 작은 칼을 쥐고 아빠 옆에 와서 앉았다. 아니, 내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예쁘긴 뭐가 예뻐요. 여기 이런 건 다 못 먹는 거라니까. 그러게, 다 시든 걸 왜 사와갖고. 떨이로 준다고 사오지 좀 말라니까요. 다 좋은 거라니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내가 다 먹을 거라니까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이게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당신이 다듬은 게 더 못생겼느니 옥신각신하면서 쪽파의 잎과 잔뿌리를 다듬었다. 하얀 알뿌리를 드러낸 쪽파가 가지런히 쌓여갔다. 흙냄새와 알싸한 파냄새가 풍겼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오랜만에 주말에 쉬는 거였고 오후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다. 어색한 감각과는 별개로 몸은 너무나 편안했다. 회사는 6개월째 크런치 모드였다. 저녁이 있는 삶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잠이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만 채워지면 다른 건 모두 괜찮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사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잠과 휴식을 넘긴 대가로 받는 보상이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속으로 따져볼 때마다 위안을 주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돈이었다. 셈을 하다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꽤 좋았다. 그러니까 모두 집에 있었다. 현관문에 도우락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다. 내가 고개를 돌려 현관문 쪽을 보자마자 시끄럽던 엄마와 아빠도 조용해졌다. 온갖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이 와중에 엄마와 아빠가 손에 쥔 작은 칼이 눈에 들어왔다. 새빨간 바닥, 둥둥 떠다니는 초록색 파들. 빠르게 흘러가는 상상과 달리 우리의 반응은 너무 느렸다. 다들 눈만 껌뻑이며 숨죽인 채 현관문을 보았다. 정말 소리가 난 것이 맞나? 잘못 들었나? 생각하는 찰나 다시 키패드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띡띡 띡 띡띡.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보음이 나오자 문 밖에 서 있는 누군가가 다시 키패드를 눌렀다. 누구세요? 아빠가 말했다. 경쾌한 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뭐야? 낯선 침입자는 침묵 속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엄마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순간적으로 칼을 너무 세게 움켜쥐었던 모양이다. 그걸로 뭘 어쩌려고 나는 생각했다. 아빠는 칼과 쪽팔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뭐야, 언니야말로 뭐야. 언니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괴한이 아니라 언니였던 것이 다행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언니가 집에 왔다는 것에 놀랐다. 아빠는 좋아했다. 아빠는 크게 웃으면서 어떻게 왔냐는 말을 반복했다.
너는 말도 없이 그렇게 오면 어떡해? 벼랑간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졌다. 언니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중얼거렸다. 배고픈데? 엄마는 화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기다리라고 말했다. 엄마는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언니를 보았다. 언니가 돌아왔다. 언니는 집을 나간 지 5년 만에 집에 온 거였다. 서른에 누가 가출을 하냐? 사춘기도 아니고. 언니, 진짜 집에 안 올 거야? 안 가. 사춘기야. 언니, 이번 주에 엄마 생일이는데 주말에 같이 밥 먹자. 그냥 나 빼고 먹어. 나는 언니가 집을 나갔던 초반에는 틈만 나면 밤마다 언니에게 문자를 했다. 언니와 나는 방을 같이 썼기 때문에 밤이면 언니가 없는 것이 더욱 실감났다. 언니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놓았다. 언니가 집을 나가자 불을 마음대로 끄고 잘 수 있었다. 불을 끄니 어색했다. 불을 켜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수능을 보기 전날이 생각났고 나는 웃겨서 문자를 보냈다. 언니, 불을 끄니 잠이 안 오는군? 미안해. 언니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뭐야?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자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불을 켜놓던 언니가 내 취침 시간에 맞춰 불을 껐던 건 딱 한 번 내가 수능을 치르기 전날이었다. 불을 끄고 언니는 구석에서 핸드폰을 했다. 나는 말했다. 언니, 왜? 방해돼? 아니, 그냥 불 켜줘. 왜? 오히려 잠이 안 와. 습관이 됐어. 나는 그 상황이 웃겨서 말한 것이었는데 언니는 당황스러워했다. 언니는 진짜냐고 되물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언니가 당황해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수능 전날에 나는 불을 켠 채로 푹 잤다. 이날 이후로 언니가 내게 불을 끌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역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 어쨌든 언니가 집을 나간 초반에는 시답잖은 내용이 생각날 때마다 문자를 했는데 그건 언니가 집에 오기를 바라서였지만 내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 2년쯤 지나서 나는 이직을 했고 모든 인간관계에 위기가 올 만큼 바빠졌고 언니가 돌아오리란 생각도 체념하게 됐다. 금세 창을 차렸다. 엄마는 마침 어제 정육점에서 냉동 삼겹살을 사다 놓았다며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다듬고 있던 쪽파는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거실 한가운데 큰 상을 펼쳤다. 내가 반찬과 수저를 상에 놓는 동안 아빠는 다듬어 놓은 쪽파를 한 줌 집어 싱크대로 가져가 씻었다. 구석에 수북이 쌓여있는 쪽파 무더기를 보면서 언니가 말했다. 아빠가 또 사왔구만. 엄마는 옳았구나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저 습관을 어떻게 고칠 거냐며 투덜댔다. 그러면서 냉동실에서 생선을 꺼냈다. 고기도 먹는데 무슨 생선까지 구워, 엄마. 너무 과해. 이거 갈치야. 엄마는 과하다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프라이팬에 갈치를 올리면서 계속 말했고 엄마의 말은 내 아빠가 그렇게 시들고 헌 것만 좋아하니까 목회도 못하는 거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흘러갔다. 이건 또 무슨 미신인가 싶었지만 생각만으로 그쳤다. 엄마의 말을 거스르지 말라. 우리 가족의 평화가 유지되는 첫 계명이었다. 나는 불판 위에 깡깡한 삼겹살을 하나씩 떼어서 올렸다. 집안은 순식간에 고기 냄새로 가득 찼다. 엄마는 사골 국물까지 뜨겁게 끓여서 큰 대접에 한 그릇씩 떠왔다.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내내 나는 가출한 언니가 돌아왔다고 놀렸다. 아빠도 성경에서 탕자가 돌아와 마을 잔치가 열린 이야기를 하며 거들었다.
언니는 어이없다며 웃었다.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밥만 먹었다. 가출이라며 언니를 놀렸지만 사실 가출이라고 하기엔 나이로나 상황으로나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가출도 독립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소식이 단절되었다거나 연이 끊겼다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보았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그러니 남들이 보기엔 그게 뭐 가출이냐 싶을 것이다. 언니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왔다. 교회에서 우리 가족은 일요일마다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집은 교회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전속력으로 달리면 2분 안에는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도 언니는 한 번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다. 예배가 끝날 때쯤 아빠가 양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하면 언니는 일어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였다. 사실 이 말에는 과장이 들어가 있다. 누군가 교회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10명이 채 안 된다고 대답했다. 언젠가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모호하게 말하는 법을 나는 언니로부터 배웠다. 성도가 몇 명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 식구 넷과 둘째 이모, 동네 할머니까지 6명이 다였다. 우리 가족이 사실상 성도의 전부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작았고 6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언니는 어떤 때는 사람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가 어떤 때는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언니는 바로 옆에 있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빠가 설교를 할 때 언니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기도하는 낮은 목소리가 교회 안을 조용히 맴돌았다. 언니도 집요했고 엄마도 집요했다. 축도가 끝나고 눈을 뜬 후에 엄마는 언니가 사라지고 없는 빈자리를 노려보았다.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걸어 성질을 냈다. 엄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화를 냈는데 언니는 대답 없이 한참 듣기만 했다. 엄마는 아무 대답도 없는 전화기에 대고 혼자서 화를 내며 떠들다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 거면 뭐하러 나타나니? 앞으로 오지도 마! 하고 끊었다. 언니는 다음 주 일요일이면 또 교회에 왔다. 엄마는 또 전화를 걸었다. 여러 해 반복되었다.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두 사람이었다. 그러니 내겐 언니가 집에 들어와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이 놀라웠다. 자기 멋대로인 이 인간이 고집이 더럽게도 세서 한번 결심한 것은 도통 바꾸는 법이 없는 이 인간이. 이것 봐, 고기 이렇게 같이 먹으니 맛있지? 내가 얼마나 잘 사왔어. 아빠는 구운 파를 삼겹살에 둘러서 엄마의 입에 넣어주려 했다. 맛있긴 맛있네. 아이, 됐어요. 내가 먹을게요. 목사님이나 알아서 먹어요. 아빠는 고기 기름에 볶은 파를 모두의 접시에 덜어주었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엄마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올까봐 한편으론 불안하면서도 이 휴식이 다시 안 올 방학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내 초조함의 원인에는 불시에 연락이 올 회사만이 아니라 언니가 포함됐을 수도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시야에서 언니를 놓치지 않았다. 눈을 깜빡하고 감았다가 뜨면 순식간에 언니가 사라질까봐 초조했다. 나는 언니를 흘끗흘끗 보면서 언니가 웃는지 인상을 쓰는지 살폈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 언니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려고요. 단호한 말투로 언니는 덧붙였다. 이번 겨울에.
통보나 마찬가지였다. 긴장감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기가 타들어갔다. 기름이 튀었다.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확 덮쳤다. 언니가 가스 버너를 껐다. 오래된 가스 버너라 꺼질 때 가스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퍽 하고 났다. 엄마와 아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언니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윤 주임님, 긴급 요청이요. 이 와중에 문자가 왔다. 회사에 나와달라는 기획관리팀 황 대리의 요청이었다. 이런 건 진짜 미리 체크 좀 해달라니까. 갑작스럽게 전체 거래량이나 출금 같은 것이 늘어서 긴급 출근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었다. 황 대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같은 일로 가야 할 때는 허탈했다. 오타. 그는 꼭 공지사항을 올리며 오타를 냈다. 황 대리에게 수차례 말해왔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 똑같은 대화가 되풀이됐다. 말을 할 때마다 기시감이 들었다. 공지 올리기 전에 꼭 체크 좀 해주세요. 오타 없나. 특히 시간이요. 시간 체크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이 툴에서 여기에 글만 올리시면 돼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말이면 꼭 이렇게 긴급 요청을 했다. 윤 주임님, 출근 가능하신가요? 주임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윤 주임님 부탁드립니다. 미치겠네. 언니와 엄마, 아빠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회사요. 잠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자리를 비워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곧 가겠다고 답장했다. 언니는 어쩌자고 운도 띄우지 않고 저렇게 불쑥 이야기를 꺼낸 걸까? 엄마와 아빠는 무슨 말을 들을 것인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얼굴이었다. 언니는 자기가 한 말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듯이 빈 접시들을 포개어 겹치기 시작했다. 정작 긴장한 것은 나였다. 만나는 사람이 있던 거야? 그런데 화를 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반응이었다. 이제껏 좋아도 좋지 않은 척 애쓰는 것처럼 보였던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엄마는 잇몸을 다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잘했다, 잘했어. 같이 오지 그랬어. 아빠는 거듭 잘했다고 했고 엄마는 연락도 없이 왔다며 화를 낼 땐 언제고 언니에게 왜 혼자 왔느냐고 물었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에게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등을 물었는데 그렇게 궁금해하며 묻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언니가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언니는 원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만난 것은 3년 정도 되었고 영어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 등등 상대에 대해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던 엄마가 물었다. 믿는 사람이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말투였다. 언니는 멈칫했다. 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빠와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띤 채 언니를 보았다. 된 건가? 나는 안심했다. 내가 없어도 문제가 없겠군. 빨리 다녀오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어차피 30분 안에 해결하고 올 수 있는 일이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번에 그가 한 실수는 그동안 그가 쌓아온 화려한 전적들에 비하면 가뿐한 축에 속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황 대리는 로비에 나와 있었다. 그의 움츠린 어깨와 구부정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서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게 인사했고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읊었다. 수습은 어차피 내가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만 들어가 보라고 하고도 싶었지만 그냥 말하지 않았다. 고 팀장님은 이미 회사에 나와 있었다.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회사였던 것일 수도 있다. 윤주임, 이거 오픈 가능하겠어? 황 대리는 다음 주에 오픈하는 코인의 상장 시간을 잘못 입력한 채 공지사항을 올렸다. 오후 3시 상장인데 13시 상장으로 적은 것이다. 큰일이 아닌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번 그가 2주 뒤에 오픈하는 상장 코인을 한 주나 당겨 표시한 것에 비하면 약과였다. 준비가 되어 있긴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반복해서 가능하게 처리하면 앞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능해야지 어떡해요 그럼. 공지 다 나갔는데. 나는 괜히 팀장님에게 짜증을 부렸다. 팀장님은 역시 윤주임님이라며 내게 굽신거리는 듯한 장난을 쳤고 소고기를 사주겠다 했다. 나는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팀장님은 며칠째 밤을 샌 것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퀭한 상태였다. 팀장님은 얼마 전 태어난 아이 사진을 늘 핸드폰으로 들여다보았다. 팀장님도 집에 좀 가요. 잠 좀 자요 가서. 아빠가 뭐 이래. 나를 졸졸 쫓아왔던 황 대리는 우리 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처분을 기다리듯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며 주로 출금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요즘의 주 업무는 황 대리의 실수 수습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황 대리는 기획관리팀 직원이었다. 황 대리가 하는 일에는 접속자 수와 신규 유입, 거래량 등을 살피고 모니터링하는 일도 포함됐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우리 팀의 개발자들은 그가 그 모든 주 업무보다도 제발 공지사항을 제대로 올려주길 간절히 바랐다.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은근히 개발자들을 높게 대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팀은 서러움 속에서 각별한 동료의식이 생겨났다.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었고 또 어딜 가도 이런 팀 동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우리끼리 술을 마시러 돌아다녔다. 고 팀장님의 연봉이 다른 부서 팀장의 연봉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게 된 날도 우리는 분노하며 회식을 요청했다. 기내가 왜 난리야? 고 팀장님은 회식 핑계에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며 웃었다. 코인 관련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 고 팀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억울했다. 그게 시장의 문제지. 왜 고 팀장님이 책임을 지냐고. 우린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소리쳤다. 다른 팀 사람들은 개발자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식간에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물었다. 아니, 왜 안 돼요? 무슨 아이디어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선 우리 개발자들이 필요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더 가치 있고 우월한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믿는 게 확실했다. 개발자가 아니라면 회사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데도 그들은 이 회사의 수익이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리고 회사의 브레인 취급을 받는 부서가 기획관리팀이었다. 황 대리가 있는. 황 대리가 속한 기획관리팀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개발자들에게 지은 죄가 많았기에 다른 팀 사원들이 개발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했다. 제가 처리하고 갈 테니까 팀장님 어서 집에 좀 가세요. 옆에서 너무 귀찮고 무서워요. 팀장님에게 퇴근 좀 하라고 떠밀면서 나는 뒤에 서 있던 황 대리를 보았다. 대리님도 가보세요. 저... 왜요?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하면 되고요. 가보셔도 돼요. 어차피 서버 문제라 제가 해야 해요. 아, 그래도 있겠습니다. 가실 때 가겠습니다. 그가 있는다고 해서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는 문제를 일으킨 자신이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런 태도가 선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 때이다. 그 이상을 넘어 반복되니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이 제스처처럼 느껴졌다. 미안한 척, 주눅든 척, 만회하려는 척. 나는 그의 이런 점이 더욱 싫었다. 나는 그가 올린 공지사항을 다시 읽어보았다. 한글 공지사항은 잘못 올렸는데 이어서 하단에 영어로 작성한 공지는 제대로 적었다. 그의 부주의함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영어로 작성한 시간을 오후 1시로 앞당겨서 수정했다. 시간을 앞당기는 쪽이 나았다. 전체 사용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오류에 대한 공지문을 띄웠다. 코인 오픈과 관련한 코드를 수정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황 대리와 같이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니 비가 오고 있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보지 못했는데 황 대리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저 택시 불렀어요. 바로 가면 돼요. 괜찮아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사무실에서 어플로 택시를 부른 후에 내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택시는 금방 도착했다. 나는 황 대리에게 인사를 하고 택시에 탔다. 황 대리는 자신의 우산을 택시의 반쯤 열린 창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주인님, 네? 저도 틀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안 틀리면 되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택시가 출발했다. 돌아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깨끗이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실에는 상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음식을 먹고 난 흔적들이 곳곳에 묻고 튀어 있었다. 고기 기름은 굳고 김치 국물로 얼룩진 그릇이 붉게 말라갔다. 내가 나갈 때 언니가 포개 놓았던 접시 몇 개가 그대로 포개져 있었다. 그 상태 그대로였다. 얘기를 해. 얘기를 하자고. 엄마는 닫힌 내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방은 열리지 않았다. 아빠는 자리를 피한 것인지 집에 없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엄마는 문에 대고 소리쳤다. 쟤는 원래부터 저랬어. 뭐든 지가 잘났고 지 멋대로야. 엄마 왜 그래? 다 들리잖아. 엄마는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면서 더 크게 소리쳤다. 내가 부모가 이 정도도 말 못하니? 엄마를 진정시키고 싶었다. 나는 엄마를 안방 쪽으로 잡아당기며 끌고 들어가려 했다. 엄마는 내 손에 이끌려 몇 걸음 옮기다가 멈춰 섰다. 엄마는 안방 문지방을 밟고 섰다. 엄마, 아빠는? 너희 아빠도 원래 그랬어. 원래 중요할 땐 늘 없어. 이럴 때 꼭 도망가지. 나는 흥분하지 말고 안방에 앉아서 좀 쉬고 있으라며 엄마를 달랬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내가 언니와 얘기를 해볼게. 엄마, 제발 여기에 있어. 엄마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방바닥만 노려보았다. 나는 안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언니, 나 들어갈래. 내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언니가 안에서 말했다. 잠깐만. 너 당장 안 나와? 나랑 아예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안방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는 안방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문을 연 채 안에서 소리쳤다. 엄마가 소리치는 동안 나는 말없이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곧 방문이 열렸다. 언니가 있던 방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언니 쪽으로 왔는데 그보다 빠르게 언니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내일 예배 시간에 올게요. 그리고 언니는 가버렸다.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 너희 아버지랑 내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 걔는 예전부터 그랬어. 자기 멋대로야.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엄마의 말이었다. 그게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나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빨갛게 충혈된 눈을 보았다. 깊은 분노와 깊은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아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언니는 엄마의 자랑이었다. 하긴 엄마뿐이었나.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자랑스러워했고 동네에서도 언니는 자랑이었다. 언니가 대학에 갔을 때 고등학교 정문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서 언니 이름이 박힌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그런 언니를 나는 별꼴이라고 싫어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유달리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 3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웠다. 한글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읽더라. 유치원도 가기 전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더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을 늘어놓는 걸 엄마와 아빠는 좋아했다. 아빠는 실패한 목사였다. 이건 언니의 말이었다. 교회가 비즈니스였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젠가 언니는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언니가 못됐다고 생각했다. 아빠 주변의 친구 목사들이 아빠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언니와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됐다. 어른들은 조심성이 없었다. 엄마와 아빠가 거들먹거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언니였다. 그런데 언니는 대학을 자퇴했다. 졸업을 겨우 한 학기 남겨두고서 말도 없이.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마음대로 그런 걸 결정했다고 언니에게 화를 냈다. 엄마는 특히 동네 대형마트에서 언니가 일하는 걸 못 견뎌 했다. 그런 일 하려고 그 좋은 대학을 때려치운 거야? 그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런 일이 뭔데, 엄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넌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너만 잘났지. 너만 똑똑하지. 언니가 30대가 되어도 20대 초반에 했던 언니의 행동을 엄마는 비난했다. 대학을 때려쳐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엄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했다. 언니가 30이 넘도록 변변찮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모두 대학 자퇴에서 찾았다. 우리 집과 엄마의 희망이었던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지만 언니의 수입으로 우리 집의 빚을 갚는 건 역부족이었다. 한 번에 목돈이 필요했다. 나도 꽤 오래 취업이 되지 않았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에서의 연봉은 형편없이 낮았다. 언니와 내가 아무리 일해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우리 집을 카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나였다. 우리 집의 오랜 희망이었던 언니가 아니라. 첫 직장에서의 내 월급은 너무나 작았지만 이직을 2번 하면서 나는 고연봉자에 속하게 됐다. 회사에서 크런치 모드를 시작하면서 성과급이 자주 나왔고 큰 목돈이 들어왔다. 빚을 갚은 후 우리 집에서 나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릴 때부터 언니가 대학을 자퇴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잔소리를 듣고 혼이 나는 건 모두 내 몫이었다. 언니의 대학 자퇴 후 엄마의 잔소리는 언니가 8할, 내가 2할 정도를 차지했다. 이제 엄마가 내게 잔소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언니가 집을 나가서 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몇 해가 지나도 엄마는 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언니가 이해시켜주지 않는 동안 엄마는 더욱 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언니는 언니대로 악에 받쳐서 엄마에게 소리쳤다. 밤마다 물건들이 쏟아지고 구겨지고 찢어졌다. 언니와 엄마가 찢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 밤들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엄마인데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언니는 말하지 않았다. 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엄마는 끝까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예감한 대로 결국 이번 일도 원인은 같은 것으로 지목되었다. 언니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시간이 흘러도 대학 같은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나이가 되어도 소용없었다.
모든 문제들은 다 같은 문제로 돌아왔다. 아무리 날이 흘러도 엄마와 언니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너는 날 무시하잖아. 날 무시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잖아. 내가 엄만데. 결혼식과 관련하여 언니와 다투다가 엄마는 급기야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엄마의 말이었다. 엄마는 울었다. 몹쓸 말을 했어. 엄마는 울었다. 너무 힘들어. 거실이 엉망이다. 바닥, 초록색 쪽파들, 흩어진 쪽파들, 솟구치는 바닥, 치우는 건 내 몫이다. 한쪽 구석에서 서늘한 빛이 튄다. 쪽파들 사이에서 빛나는 칼. 다들 나를 좋아해. 너희만 빼고. 내 언니는 내 아빠만 따르고 나를 무시했잖아. 너도 알잖아. 내 언니 낳을 때 내 아빠는 신방 가서 있지도 않았어. 내 친할머니는 점심 먹고 온다더니 안 왔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나왔어. 엄마는 울었다. 계속.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안방에 주저앉아 우는 엄마는 나를 등지고 있었다. 나는 안방 문지방을 밟고 섰다. 펼쳐져 있는 성경.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고 지저분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 얼마나 힘들까. 다 내려놓아야 해. 그래야 걔도 살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 엄마는 울었다.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등을 보고 말했다. 엄마, 이 집의 가장은 이제 나 아냐? 엄마가 돌아봤다. 나는 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울음을 멈췄다. 어느 주일, 아빠는 설교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요. 아빠는 성경 구절을 가리켰다. 우리는 다 같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빠는 계속 말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먼저 믿는 것. 믿음이 우선시 되는 것.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라면 몇 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옥상, 옷을 불태우던 언니의 뒷모습, 육교, 질주하는 차들을 노려보던 언니의 뒷모습, 몰래 언니를 뒤쫓아가던 밤들.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어? 비명소리. 언니가 달린다. 엄마가 쫓아간다. 두 사람 다 신발도 신지 않고 달린다. 밤, 너무 하얀 밤,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인다. 언니가 차도로 달려간다. 달리는 차들을 보지도 않고 달린다. 언니는 맞은편으로 간다. 달리는 차들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언니가 선다.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방에는 언니의 짐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책장에 꽂혀있는 일기장을 빼냈다. 표지가 반듯하다. 어릴 때 나는 언니 일기를 자주 훔쳐봤다. 내용이 궁금해서는 아니었다. 급하게 숙제를 해야 해서였다. 나는 언니의 일기를 그대로 베껴내곤 했다. 언니는 그것 좀 따라했다고 나를 두들겨 팼다. 언니는 아직도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고 나는 언니의 일기를 몰래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모르는 채로 모르면서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닌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언니는 언니 일을 내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이불 안에 돌아 누워있는 언니의 형체를 보면서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모르면서 울먹이며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그래도 언니가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는 그럴 거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언니는 교회에 왔다.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다. 언니는 다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갔고 우리들이 눈을 뜨면 사라져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언니를 볼 수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 이상으로 기쁜 일을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분히 괜찮으니까. 내겐 여전히 주말이 없었다. 황 대리는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한결같이 올리기로 한 공지사항을 잘못 올렸다. 이미 올라가 있는 공지사항의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놓기도 했고 끝난 이벤트를 메인에 걸어놓기도 했다. 뭐야? 뭘 건드린 거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미 오래전에 종료된 이벤트들이 팝업 창으로 팝콘처럼 튀어 올랐다. 그가 올린 공지사항에 오타는 없나 살펴보았다. 있었다. 또 시스템 점검 일자의 시간을 잘못 적었다. 분명 2시간 점검이라고 몇 번이나 전달했는데 그는 2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적어 놓았다. 어쩔 수 없었다. 시스템 점검은 예정대로 2시간에 소요될 것이었고 이제 와서 공지를 바꿔 적기도 어려웠다. 방법은 하나였다.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시스템 점검 지연 사과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노출해야 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임은 고 팀장님이 질 것이다. 황 대리는 또다시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는 우리 옆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만 가보라고 해도 가지 않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도를 할까? 그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를 아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기도는 나쁜 거겠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할 뻔했다.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나의 소망을 언니에게 말한 그날 이후 나의 기도는 늘 같았다. 나의 기도는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맴돌아도 좋았다. 엄마와 아빠의 기도 소리가 언니의 기도 소리가 섞이는 이 자리에서 아주 잠깐은 먼 것을 생각했지만 잠깐이었다. 한 번은 예배 도중에 아빠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눈을 미리 떴다. 모은 손들이 보였다.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꼭 붙어있는 손들을 보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다. 네, 공현진 작가의 돌아가는 마음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난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하는 그런 일상들이 패턴처럼 계속 반복될 때 말이죠. 우리는요, 실수를 한 번 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실수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생각을 하나의 회로처럼 강화하기 때문에 나는 또 실패했어를 계속 반복하면 그 방향으로 사고가 굳어진다고 해요. 반대로요, 감사를 의식적으로 찾는 연습도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작은 감사들을 꾸준하게 떠올리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는 단순하게 기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신을 신뢰하는 태도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자 믿음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리로 마주해 주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